직간년이 우릴 어떻게 찾을 건데. 기읍 2년 만에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제 집 앞 도어락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낯선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집을 팔아치운 돈을 들고 호주로 도망쳐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조용히 전화 한 통을 걸었어요. 단 3일 뒤 진흙탕에 처박혀 피눈물을 쏟게 될 그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글로벌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치고 회사에서는 승진까지 약속받은 상태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가는 익숙한 거리들을 바라보며 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남편 얼굴을 본다는 설렘과 제 손으로 마련한 아파트의 포근한 침대에 누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년 전 해외 발령이 났을 때 남편은 한국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지만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차피 짧은 출장이 아니었고 집은 남편이 지켜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아파트 단지 앞에 내려서 익숙한 동 입구로 들어서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비밀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삑. 경쾌하게 열려야 할 도어록이 빨간 불을 깜빡이며 거부음을 냈습니다. 다시 한번 손가락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눌렀습니다. 삑. 역시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에 살짝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안에서부터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머리를 묶으며 저를 내다봤습니다. 아니, 누구신데 남의 집 문을 그렇게 철컥대요? 간 떨어지게. 여자가 위아래로 저를 훑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기요, 여기 제 집인데요. 아줌마야말로 뉘신데 남의 집에 계세요? 네. 참나 기가 막혀서. 여자가 황당하다는 듯 미간을 좁혔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헛소리야? 제정신이에요? 우리가 이 집을 산 지가 언젠데 남의 집 타령이에요? 우리 3달 전에 이사 왔다고요. 3달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이름으로 된 제 아파트라고요. 제가 이 집 주인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여자가 한숨을 쉬더니 안으로 들어갔다가 서류 한 장을 들고 다시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새 소유주의 이름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고 매도일란에는 분명히 제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휴, 별 이상한 여자를 다 보겠네. 여기 똑똑히 봐요. 내 돈 주고 정당하게 샀으니까. 눈이 있으면 똑바로 읽어보라고요. 한 번만 더 행패 부리면 바로 경찰 부를 거니까 당장 가요. 여자가 차갑게 말하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캐리어 위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 휴대폰을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띵!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숨을 멈췄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예, 너 한국 도착했니? 빈집 꼬라지 보고 아주 놀랐겠다? 직간년이 돈 한 푼 없이 우릴 무슨 수로 찾을 건데? 헛고생하지 말고 네 팔자려니 하고 그냥 살아라. 쯧쯧.
문자 끝에 붙은 비웃음 한 글자가 제 명치를 후벼 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다가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 시어머니의 말투.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차가운 물처럼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이게 무슨 아니야. 이럴 순 없어. 내 집인데. 내가 피땀 흘려 산 내 집인데. 제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노을이 붉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기억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대학교 도서관, 새벽 2시. 저는 그날도 졸업작품 제출 마감에 쫓겨 책상에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눈은 뻑뻑하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누군가 제 책상 위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슬그머니 올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같은 과 선배가 멋쩍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후배님. 이거 따뜻할 때 얼른 마셔. 너 지금 눈밑이 퀭한 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며칠째 잠도 안 자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선배가 옆자리에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는 과제 다 끝났어? 안 피곤해? 난 벌써 다 끝냈지. 근데 널 혼자 두고 어떻게 가냐?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나. 내가 옆에서 지켜볼 테니까 천천히 해. 선배가 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캔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선배는 그날 새벽 내내 제 옆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그 묵묵함이 좋았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도 능청스러운 농담도 없었지만 선배는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연애 5년, 결혼 준비 1년. 저는 한 번도 그 선택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살림에 사사건건 간섭하던 것도, 시누이가 결혼식 며칠 전에 호주로 도망치듯 떠난 것도 저는 그저 가족의 일이라며 넘겼습니다. 선배가, 아니 남편이 가운데서 잘 막아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정신을 차렸어요. 회상 속 다정했던 남자의 얼굴이 시어머니의 조롱 문자 위로 겹쳐졌습니다. 캔커피를 건네던 그 손이 제 인감도장을 훔쳐냈을 그 손과 같은 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믿었지, 내가 미쳤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가족이라고 믿다니 내 손으로 내 무덤을 팠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곧 손등으로 닦아냈어요.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남편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 대신 차가운 안내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없는 번호이오니.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손끝에서 가벼운 떨림이 사라지고 대신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라기엔 너무 차가웠고 슬픔이라기엔 너무 또렷했어요. 저는 메모장을 열어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 떼기. 둘째, 인감증명 발급 내역 조회. 셋째, 남편 통신 기록 확인. 손가락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벤치 옆 화단에 누군가 심어둔 작은 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단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밤 묵을 곳부터 정해야 했어요. 가까운 비즈니스 호텔을 검색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 집을, 제가 일군 모든 것을 반드시 되찾겠다고요. 시어머니의 문자 한 통으로 저들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호텔방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캐리어는 풀지도 않은 채 방 한구석에 그대로 세워두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2년의 통화 기록들이 영화처럼 되감기고 있었거든요. 해외 출장 초기 정태우는 매일 밤 영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음성 통화로 바뀌었어요. 여보, 영상으로 좀 보자. 얼굴 본 지 한참 됐잖아. 제가 화면을 켜며 말했었죠. 미주야, 미안. 카메라가 고장났어. 술이 맡겼는데 부품이 없대. 정태우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카메라는 고쳐지지 않았고 2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태우는 늘 밖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바람 소리가 섞여 들어오는 그 통화 속에서 저는 어쩐지 정태우가 집에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어요. 박옥자의 전화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주야, 너 그 인감 도장 말이다. 그거 어디다 뒀냐? 박옥자가 평소답지 않게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아니, 너 없을 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그러지. 화초도 물 줘야 되고. 박옥자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방 화장대 2번째 서랍에 있어요. 근데 어머니, 화초는 그냥 두세요. 죽으면 죽는 거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었어요. 그때 박옥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건 잘 기억해두고 다녀라. 요즘 사기 많아. 박옥자가 마치 진심으로 걱정하는 양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어머니의 잔소리쯤으로 들렸어요. 이제와 돌이켜보니 박옥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정교한 함정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통화 목록을 한참 들여다보던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바보 같은 며느리는 어머니가 화초에 물을 주겠다는 핑계로 현관 비밀번호를 묻는데도 아무 의심 없이 알려주었습니다. 박옥자가 우리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열쇠를 제 손으로 직접 쥐어준 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사무소가 문을 열기 전부터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다리를 떨었어요. 창구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좀 보고 싶은데요. 본인 확인되시면 가능하세요. 직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신분증을 내밀고 지문을 찍었어요. 몇 분 뒤 직원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6개월 전 인감증명서가 2통 발급되어 있었습니다. 발급 사유란에는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날 그 시간에 분명히 외국에 있었습니다. 이거 본인이 직접 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에게 물었어요.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인이 떼실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위임장 첨부되어 있네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그 위임장의 위임일란에는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필체는 제 것이 아니었지만 도장은 분명히 제 것이었습니다. 대리일란에는 정태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동사무소를 나와 등기소로 곧장 향했습니다. 매매계약서 사본을 떼어들고 카페에 들어가 앉았어요.
계약서 매도인 서명란에 적힌 제 사인은 누가 봐도 정태우가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정태우는 결혼 후 종종 제 사인을 장난삼아 따라 그리곤 했어요. 저는 그것이 귀엽다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매 대금은 17억. 그 돈은 매각 직후 외환으로 환전되어 호주 시드니의 한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어요. 계좌 명의자는 정태경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사업한답시고 늘 돈이 부족하다며 박옥자에게 손을 벌리던 신우이. 이제야 모든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카페를 나와 저는 바로 시댁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시고모 정영자였어요. 고모님, 저 미주예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미주야. 너 한국 들어왔니? 정영자의 목소리가 묘하게 떨렸습니다. 네. 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이 팔렸더라고요. 어머니랑 정태우랑 연락이 안 돼서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미주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집안일에 끼고 싶지 않다. 끊자. 정영자가 황급히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음 번호를 눌렀어요. 시삼촌, 정태우의 사촌형, 정태우의 외가 친척들. 5명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나는 모른다. 끼어들고 싶지 않다. 미주야. 미안하다. 나한테는 연락하지 마라. 마지막 친척이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천천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박옥자가 시댁 전체에 입막음을 해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구 하나 단 한 사람도 제 편에 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명절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갈비를 쟀던 시간들. 박옥자 생일이면 백화점에서 한참을 골라 선물을 사갔던 날들. 정태경이 호주에서 사업이 어렵다고 할 때마다 몰래 송금해 주었던 돈들. 그 모든 것이 제 어리석음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들어 정태우의 번호를 한 번 더 눌러봤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차가운 안내 음성이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이 싸움은 저 혼자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절대로 저 혼자 끝내지는 않을 거라는 것.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손바닥을 천천히 폈다 쥐었어요. 다음 행선지는 그 집을 거래한 부동산이었습니다. 박옥자와 정태우가 어떤 얼굴로 제 집을 팔았는지,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 직접 보고 들어야 했어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은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에는 매물 전단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가 가장 안쪽 책상에 앉아 있는 중년 남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명함에 적힌 이름은 김덕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단지 302동 1504호 거래하셨죠?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덕배가 안경을 슬쩍 올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집 원래 주인이에요. 한미주라고 합니다. 김덕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다 말고 다시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사장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위임장이랑 인감증명 다 확인하고 한 건데요. 김덕배가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날 누가 왔었는지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김덕배 맞은편에 앉으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김덕배가 침을 한번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한 분이랑 그 아드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셨는데 누구요? 호주에서 사업하신다는 분의 동업자라고 했어요. 키 크고 양복 깔끔하게 빼입은 40대 남자였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김덕배가 책상 서랍을 뒤지더니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이대성, 호주 시드니 이민 컨설팅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래를 사실상 주도했어요. 어머님이 자꾸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이 고개 끄덕이면 도장 찍고 그랬어요. 김덕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할 수도 있어요. 그때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꼼꼼히 봤어야 했는데. 김덕배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나와 길가에 잠시 멈춰 섰어요. 이대성이라는 이름을 휴대폰에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검색 결과가 뜨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대성, 영주권 사기로 2차례 기소, 1차례 집행유예. 호주에서도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여 입건된 전력.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옥자와 정태우가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었어요. 저들 셋은 사기 전과자의 손에 이끌려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함께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말까 잠시 고민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한미주 씨 본인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여기 한신캐피탈입니다. 4월에 받으신 대출 상환일이 지났는데요. 연락이 안 되셔서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대출이요? 저는 캐피탈에서 돈 빌린 적 없는데요. 한미주님 명의로 8천만 원 대출 나갔습니다. 본인 확인 다 거쳤고요. 연체이자 붓기 전에 입금 부탁드립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슬쩍 피해갔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신용정보를 조회했어요. 화면에 떠오른 숫자들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신캐피탈 8천만 원, 대한신용 6천만 원,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5천만 원, 총 1억 9천만 원. 모두 제가 출국한 뒤 1년 사이에 정태우가 제 명의로 끌어다 쓴 돈이었어요. 정태우는 집을 팔기 전부터 이미 제 신용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회사로 출근했어요. 임원 회의실에 들어가기 직전 1층 로비에서 험상궂은 남자 둘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한미주 씨 맞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키 큰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누구신데요? 신용의 결사라고 합니다. 8천만 원 어떻게 갚을지 얘기 좀 하시죠. 남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주위를 지나던 회사 동료들이 힐끔거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일단 사무실로 올라가서. 여기가 좋아요. 사람 많을 때 얘기해야 빨리 갚으시지. 남자가 한쪽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어요. 경비원이 달려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보안팀에 끌려가다시피 임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인사팀장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어요. 한 매니저.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사채업자라니. 인사팀장이 책상에 서류를 내리치며 물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제 일이 아니에요.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한 매니저.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회사 1층에 사채업자가 들이닥쳤다고. 임원들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알지. 인사팀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년 동안 해외에서 피를 깎아가며 만들어낸 글로벌 프로젝트의 성과가 단 하루 만에 흙탕물에 처박히고 있었어요. 일주일 줄게. 정리해서 갖고 와. 그동안 휴직 처리할 테니까. 인사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은 저는 책상 위에 두 손을 모았어요. 손등 위로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이 두 방울이 되고 두 방울이 세 방울이 됐어요. 저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집도, 돈도, 신용도, 직장까지. 박옥자와 정태우, 정태경 세 사람이 제게서 빼앗아간 것들이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를 악물어도 자꾸만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싶지 않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 건물들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좁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한참 동안 응시했어요. 무너지면 끝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순간 박옥자와 정태우는 호주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비웃을 것이 분명했어요. 회의실을 나와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죽지 않았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미주, 너 이런 데서 끝나면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저는 제 자신에게 또박또박 말했어요. 거울 속 여자가 저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주소록을 천천히 내리다가 한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2년 전 시드니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며 받았던 명함을 그대로 등록해둔 번호였어요. 데이비드 강.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떨렸지만 더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휴대폰을 든 채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았어요. 데이비드 강이 제 번호를 기억하고 있을지 아니면 한국 여자의 다급한 전화 한 통을 귀찮아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게 남은 카드는 이것 하나뿐이었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날의 시드니 밤바람이 떠오릅니다. 2년 전 출장지에서 저는 글로벌 합작 프로젝트의 데이터 통합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같은 호텔에 머물던 한국계 변호사 데이비드 강은 호주 현지 마피아의 자금 세탁 사건을 파헤치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데이비드 강이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다 머리를 감싸쥐는 모습을 봤어요.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친 저에게 데이비드 강이 한국말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한국분이시죠? IT 쪽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데이비드 강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법정 제출 자료가 통째로 날아갔어요. 누군가 원격으로 제 노트북에 손을 댄 것 같은데 복구할 시간이 내일 아침까지밖에 없어요. 데이비드 강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받아들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가며 백업 서버에 잔존 데이터를 끌어모으고 삭제된 파일의 흔적을 복원했어요. 새벽 5시 데이비드 강이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미주 씨, 오늘 일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진심입니다. 데이비드 강이 명함 뒷면에 직통 번호를 직접 적어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 명함을 지갑 깊숙이 넣어두었고 그 뒤로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현재.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가기 전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 변호사님, 저 한미주예요. 2년 전 시드니에서.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데이비드 강의 목소리가 한 단계 밝아졌습니다. 한미주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저는 입을 열려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장실 칸 안에서 다 큰 어른이 휴대폰을 붙들고 울먹이는 모습이 우스웠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지금 좀 많이 힘들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데이비드 강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천천히 말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빈집과 낯선 여자, 박옥자의 조롱 문자, 위조된 위임장과 인감, 호주로 송금된 17억, 이대성이라는 사기 전과자, 그리고 제 명의로 빌려진 2억에 가까운 빚. 한참 이야기를 듣던 데이비드 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미주 씨, 지금 어디 계세요? 회사 화장실이요. 바로 나오세요. 강남역 1번 출구 앞 호텔 라운지로 1시간 안에 오실 수 있어요. 네, 갈게요. 한미주 씨가 그날 밤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걱정 마세요. 데이비드 강이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통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배끈쯤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1시간 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데이비드 강이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회색 정장 차림, 2년 전보다 조금 살이 빠진 모습이었어요. 한미주 씨, 우선 앉아요. 데이비드 강이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져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발급 내역, 위조된 위임장 사본, 캐피탈 대출 서류, 박옥자의 문자 화면 캡처. 데이비드 강이 한 장 한 장 천천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정태우 씨가 다 한 일이라고 했죠. 네. 정태우랑 시어머니 박옥자, 그리고 시누이 정태경이요. 위임장 필체는 정태우 씨 글씨 맞아요. 데이비드 강이 위임장과 다른 서류를 나란히 놓고 검지로 짚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제가 호주 쪽에서 한번 들어본 이름이에요. 시드니 한인 사회에서 영주권 미끼로 돈 끌어모으는 인간 중 하나죠. 데이비드 강이 잠시 입술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어요. 한미주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에요. 국제금융사기, 사문서 위조, 사기 대출, 그리고 영주권 사기까지 엮여 있어요. 손이 많이 가지만 거꾸로 말하면 한 번에 다 묶어 잡을 수 있는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에요. 네. 한 번에. 흩어놓으면 시간만 끌리고 다 도망쳐요. 한 그물에 몰아 넣어야 해요. 데이비드 강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단호한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누군가 제 옆에 단단히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동시에 갑니다. 첫째, 한국에서는 한미주 씨 이름으로 나간 대출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바로 걸어요. 사기 대출이라는 거 입증되면 한미주 씨는 단 한 푼도 갚을 의무 없어요. 데이비드 강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둘째, 호주 쪽은 제가 직접 움직입니다. 시드니에 제가 같이 일하는 탐정팀이 있어요. 한국계 부부, 사기 전과자랑 같이 다니는 사람들 추적은 그 친구들 전문이에요. 정태경 계좌도 동결 신청 준비할게요. 비용은 얼마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미주 씨. 데이비드 강이 노트북에서 시선을 떼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제가 화낼 거예요. 한미주 씨가 그날 밤 살려준 게 제 커리어 전부였어요. 저는 빚 갚는 거예요. 돈 받자고 하는 일 아닙니다. 데이비드 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에는 데이비드 강이 직접 연락을 넣어 주었습니다. 인사팀장에게 변호사 명의로 사실관계 확인서가 전달됐고 사채업자들에게는 채무부존재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변호사의 경고장이 발송됐어요. 며칠 사이 회사 1층에 어슬렁거리던 험상궂은 남자들의 모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인사팀장이 저를 부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 매니저. 얘기 들었어. 미안하다. 좀 쉬다가 다시 나와. 인사팀장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볍게 맞잡았어요. 사과 한마디로 끝낼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 손도 잡아야 할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녁, 데이비드 강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시드니 팀 가동됐어요. 24시간 안에 첩보고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푹 자요. 저는 휴대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어깨에 힘이 풀렸어요. 박옥자와 정태우, 정태경. 세 사람이 한국에서 멀리 도망쳤다고 안심하고 있을 그 시간. 저는 시드니 어딘가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발걸음 소리를 가만히 누워 듣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강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다음 날 오전 호텔방으로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있었고 데이비드 강은 옆자리에서 헤드셋을 끼고 시드니 팀과 화상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시드니 한인 탐정팀의 책임자 미키라는 호주 교포가 앉아 있었어요. 강 변호사, 우리 어제부터 시드니 한인 부동산 거래 기록 싹 훑었어. 정태경 이름으로 지난달에 등록된 단독주택 한 채 발견했어요. 미키가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한국어로만 해줘요. 한미주 씨도 같이 듣고 있으니까. 데이비드 강이 부드럽게 말을 잘랐어요. 미안. 정태경 명의의 단독주택, 시드니 외곽 모스만 지역. 매입가가 하나로 한 32억 정도. 현금 일시불. 미키가 자료 화면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의 외관 사진을 바라봤어요. 넓은 잔디 마당과 수영장이 딸린 2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점심값을 아껴 모은 돈으로 저들은 호주 한복판에 부르주아 흉내를 내며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실시간 감시 가능해요. 데이비드 강이 물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지. 보낼게. 미키가 새 창을 열자 화면이 분할되며 영상이 떠올랐어요. 주택의 정문, 차고, 거실 창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거실 창문 안쪽에서 그림자 두 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에 코를 박을 듯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박옥자가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거실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옥자는 새로 산 듯한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미용실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듯 단정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정태우가 반팔 셔츠 차림으로 따라 나왔어요. 손에는 샴페인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태우가 박옥자의 잔에 샴페인을 따르며 무어라 말했고 박옥자가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화면 너머로 또렷이 보였어요. 저는 두 손으로 노트북 양옆을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알루미늄 표면을 긁는 소리가 났어요. 한미주 씨, 괜찮아요. 데이비드 강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보고 싶어요. 끝까지.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정태경이 거실 안쪽에서 등장했습니다. 정태경의 손에는 쇼핑백 여러 개가 들려 있었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종이 가방이 한눈에도 너덕게는 됐습니다. 정태경이 박옥자에게 가방 안에 물건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자 박옥자가 박수까지 치며 좋아했어요. 엄마, 이거 봐. 한국에서는 못 사는 거야. 정태경의 목소리가 마이크에 희미하게 잡혔습니다. 멀리서 잡힌 화면이라 입모양과 음성이 조금 어긋났지만 그 의기양양한 표정만큼은 너무도 또렷했어요. 태우야, 너도 시계 하나 좋은 거 골라라. 이제 우리 그런 거 차도 돼. 박옥자가 정태우의 등을 두드리며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태우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 도서관에서 캔커피를 건네던 그 손이 지금은 32억짜리 집에서 샴페인 잔을 잡고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분노가 한번 끓어오르고 나니 그 다음에는 차가운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미키, 영상 계속 녹화해 주세요. 오디오 잡히는 거 다 보존해 두고요. 데이비드 강이 말했어요. 당연하지. 강 변호사. 그리고 하나 더. 저기 저 남자. 미키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주택차고 옆 그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자가 잡혔어요. 키가 크고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40대 남자.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대성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 이대성. 이 인간이 거의 매일 이 집에 들락거려. 우리 추적해보니까 이대성이 시드니 한인 교회 몇 군데랑 한인 사업가 모임에 정태경을 자꾸 끌고 다녀. 영주권 투자자 모임이라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미키가 자료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또 사기치려는 거네요. 데이비드 강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그렇지. 이번에는 정태경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한국 교민들한테서 또 돈을 끌어모으려는 그림이야. 그러니까 이거 호주 경찰한테 넘기면 비자 사기에 다단계 사기까지 다 묶여. 미키가 손가락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강이 저를 돌아봤어요. 한미주 씨, 결정해야 해요. 호주 경찰에 정식 제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돌이킬 수 없어요. 한 번에 다 같이 잡힙니다. 정태우 씨도 예외 없이요. 데이비드 강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정태우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정태우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 어디에도 한국에 두고 온 아내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하세요. 한 사람도 빼지 말고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부터 데이비드 강의 사무실은 작전실로 변했습니다. 저도 호텔방을 정리하고 데이비드 강의 사무실 한쪽 회의실로 거처를 옮겼어요. 벽면에는 시드니 모스만 지역의 지도가 붙었고 그 옆으로 박옥자, 정태우, 정태경, 이대성의 사진이 줄지어 붙었습니다.
화살표가 사진 사이를 어지럽게 잇고 있었어요. 호주 이민국의 비자 사기 정황 제보 들어갔어요. 정태경 비자 발급 과정에 위조 서류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비자 취소 절차로 넘어갑니다. 데이비드 강이 서류를 한 장씩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요. 인터폴 적색 수배는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한국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위조 사문서 건으로 정태우, 박옥자 두 사람 수사 요청 들어갔어요. 호주 경찰과 공조 협조 요청도 같이 갔고요. 데이비드 강이 펜으로 지도 위의 한 지점을 톡톡 두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호주 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정태경 계좌 자금 출처에 대한 의심 거래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환치기로 들어간 17억,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이라는 거 입증되면 그 계좌 즉시 동결돼요. 데이비드 강이 말을 마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회의실 벽에 붙은 박옥자의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박옥자는 환갑 잔치 때 찍은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마지막으로 보며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어머니, 며느리한테 빼앗은 돈으로 환갑 잔치 한 번 더 하시고 싶으셨나 본데 이번에는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사진 위에 꽂힌 압정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습니다. 데이비드 강이 옆에서 작게 웃었어요. 한미주 씨, 표정이 좋아 보이네요. 오랜만에요. 저는 회의실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점점이 박혀 길게 이어진 모습이 마치 데이비드 강과 미키가 한 땀 한 땀 짜고 있는 그물의 매듭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창에 이마를 살짝 댔어요. 유리는 차가웠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곧 그물이 단단히 메어질 시간이었어요. 작전실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데이비드 강은 회의 테이블 앞에서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미간을 잔뜩 좁히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커피잔을 든 손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강이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미키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데이비드 강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알겠어요. 지금 바로 호주 경찰 쪽에 압박 넣을게요. 시간 끌면 안 돼요. 데이비드 강이 통화를 끊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한미주 씨, 상황이 안 좋아요. 말씀하세요. 이대성이 낌새를 챘어요. 어제 새벽부터 정태경 계좌에서 돈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쳐서 잘게 쪼개지고 있어요. 데이비드 강이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리며 말했어요. 거래 내역이 줄지어 떠 있었습니다. 한 번에 1억, 또 한 번에 8천만, 또 5천만. 몇 시간 사이에 절반 가까이가 호주 계좌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대요? 그 사람들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성 같은 인간들은 촉이 빨라요. 한국경찰청에서 호주 쪽으로 공조 요청 보낸 거 어디서 흘러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데이비드 강이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호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문제예요. 신청은 들어갔는데 호주 법원이 지금 주말이라 영장 발부가 월요일 아침으로 밀렸어요. 그 사이에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 거죠. 데이비드 강이 펜을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잡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놓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데이비드 강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미키가 지금 모스만 주택 앞에 대기조 붙여놨어요. 움직이는 순간 우리도 같이 움직여요. 데이비드 강이 노트북에 다시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 순간 미키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 변호사, 움직였어. 지금. 미키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화면 한쪽에 모스만 주택의 실시간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차고 앞에 멈춰 섰고 운전석에서 이대성이 내렸어요. 잠시 뒤 박옥자가 큰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왔습니다. 정태우와 정태경이 양손에 가방을 한 짐씩 들고 뒤따라 나왔어요.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 강이 물었습니다. 항구야. 시드니 북쪽 작은 항구. 이대성이 예전에 미랑 작업했던 동선이랑 똑같아. 미키가 화면을 항구 쪽 위성 지도로 전환하며 말했어요. 제3국으로 빼돌리려는 거네요. 자금이랑 같이. 데이비드 강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영상 속 SUV가 천천히 출발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차에 시댁 세 사람과 사기 전과자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버리면 그 뒤로 저들을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미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따라 붙어주세요. 데이비드 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2대 따라 붙였어. 한 대는 앞에서 차단 가능 위치, 한 대는 뒤에서 호위. 미키가 짧게 답하고 통화를 잠시 보류했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국제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미주야. 나야. 수화기 너머에서 정태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데이비드 강이 옆에서 눈짓으로 녹음 버튼을 누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정태우. 저는 짧게 이름만 불렀습니다. 미주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호주 경찰이 우리 집 앞까지 왔어. 너 신고했지? 정태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하는 거야? 누가 누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정리는 하고 전화한 거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주야. 잘 들어. 지금 고소 취하해. 안 그러면 이 돈 다 날아가. 우리도 다 망하고 너도 한 푼도 못 받아. 정태우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내 돈 가지고 협박하는 거야. 지금. 저는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협상이야. 미주야. 우리가 반은 돌려줄게. 반은. 그러면 너도 8억은 받는 거잖아. 안 그러면 한 푼도 못 가져가. 진짜야. 정태우의 말끝이 점점 흐려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정태우는 끝까지 자기 입장에서만 셈을 하고 있었어요. 17억은 처음부터 제 돈이었고 정태우가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태우. 저는 휴대폰을 다시 입가에 댔어요. 미주야. 응. 너 그 돈 한 푼도 내 거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 돈이야. 미주야. 그러니까 내 말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 어머니 옆에 있어. 정태경이도 있어. 있어. 어떻게 알았어? 정태우의 목소리에 한 톤 더 두려움이 섞였습니다. 그러면 셋이 잘 들어. 나는 협상 안 해. 절대로.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미주야. 진짜야. 우리 진짜로 다 태워버린다. 현금 다 가지고 있어. 호주 달러 다발로. 그냥 라이터로 다 그어버린다. 너도 한 푼도 못 가져가.
정태우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손끝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가 솟구치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환멸이 가슴 아래쪽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음대로 해. 저는 짧게 말했어요. 뭐? 마음대로 하라고. 태우든 말든. 너 좋을 대로 해. 저는 한 번 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미주야. 잠깐만. 끊을게.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멀쩡했어요. 데이비드 강이 옆에서 조용히 박수를 한 번 쳤습니다. 잘했어요. 한미주 씨. 협박 통화 그대로 녹음됐어요. 이것도 증거예요. 데이비드 강이 노트북에 녹음 파일을 옮기며 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화면 속 SUV는 시드니 북쪽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어요. 미키의 추적팀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차의 꽁무니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모습이 위성지도 위에 점으로 표시됐습니다. 빨간 점 하나, 그 뒤를 따르는 파란 점 2개.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는 자금 이동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한미주 씨, 이제 진짜 마지막 한 수가 남았어요. 미키 쪽에서 항구 도착 시점에 맞춰서 끝낼 거예요. 데이비드 강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빨간 점을 바라봤어요. 저 점이 항구에 닿는 순간 박옥자와 정태우, 정태경이 평생 후회할 시간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을 천천히 삼켰어요. 혀끝에 닿은 쓴맛이 며칠 만에 가장 달게 느껴졌습니다. 시드니 북쪽 작은 항구의 새벽은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작전실 화면 앞에서 미키가 보내주는 실시간 영상을 숨죽이며 바라봤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5시였지만 시드니는 새벽 5시였습니다. 부둣가에는 작은 어선이 한 척 정박해 있었고 그 옆으로 빈 컨테이너 박스 몇 개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강 변호사, 다 왔어. 차 들어온다. 미키의 목소리가 헤드셋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화면 속 안개를 가르며 검은색 SUV가 천천히 부둣가로 진입했어요. 차가 멈춰 서고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이대성이 먼저 내려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잠시 뒤 뒷좌석에서 박옥자가 캐리어를 끌어내리며 내려섰습니다. 정태경이 그 뒤를 따랐고 마지막으로 정태우가 가방 2개를 양손에 들고 내렸어요. 엄마, 빨리. 시간 없어. 정태경이 박옥자의 등을 떠밀며 말하는 모습이 멀리서 잡혔습니다. 박옥자는 캐리어가 무거운지 비틀거리며 어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정태우는 연신 뒤를 돌아보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미키, 언제 들어가요? 데이비드 강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대성이 배에 발 올리는 순간, 그게 신호야. 호주 경찰이랑 다 약속돼 있어. 미키가 속삭이듯 대답했어요. 이대성이 어선의 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박옥자가 캐리어를 갑판 위로 올리려 안간힘을 쓰는 동안 정태우가 옆에서 손을 빌렸어요. 이대성이 어선 디딤판에 한 발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미키가 짧게 말했어요. 화면 가장자리에서 검은 그림자 여러 개가 한꺼번에 튀어나왔습니다. 호주 무장 경찰이 사방에서 부둣가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플래시 라이트 불빛이 안개 속에서 어지럽게 교차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손머리 위로. 호주 경찰의 외침이 한국말과 영어로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이대성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배에 올라타려다 몸을 돌려 반대편 부두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쪽 출구에도 이미 경찰 셋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대성은 두어 걸음 뛰다가 멈춰 섰고 결국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무릎을 꿇었어요. 박옥자는 캐리어 손잡이를 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경찰 한 명이 박옥자에게 다가가 캐리어를 빼앗으려 했고 박옥자가 그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치다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졌어요. 박옥자의 무릎이 진흙 섞인 물웅덩이에 그대로 처박혔습니다. 실크 가운이 시커멓게 젖어 들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또렷이 잡혔어요. 엄마. 정태경이 박옥자에게 달려가다가 자기도 다리가 꼬여 그 옆에 같이 엎어졌습니다. 명품 가방이 손에서 떨어져 진흙 위를 대굴대굴 굴렀어요. 정태경이 가방을 향해 손을 뻗으며 발버둥치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처참했습니다. 정태우는 그 광경을 보고 가방 2개를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경찰이 정태우에게 다가가 양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태우는 저항조차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떨궜어요. 미주야, 미주야, 살려줘, 미주야. 정태우가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허공에 대고 외쳤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사람처럼요. 미주야,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내가 잘못했어. 미주야. 정태우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떨려 나왔어요. 저는 화면 앞에서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분했어요. 정태우의 울부짖음은 7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에 서주지 않았던 한 남자의 마지막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강 변호사, 자금 쪽도 끝났어. 가상화폐 거래소 2곳에서 협조 떨어졌어. 전부 동결됐어. 미키의 목소리가 헤드셋 너머에서 들려왔어요. 한 푼도 안 새나갔어요. 데이비드 강이 한 번 더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한 푼도. 오히려 우리가 잡은 게 더 많아. 이대성이 다른 한국 교민들한테서 끌어모은 돈까지 같이 묶였거든. 미키가 만족스러운 듯 짧게 웃었어요. 데이비드 강이 저를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미주 씨, 끝났어요. 17억 전부 회수 절차 들어갑니다. 데이비드 강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어요. 며칠 동안 얼음장 같던 제 손에 그 온기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저는 작게 말했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한미주 씨가 저한테 빚 갚을 기회를 주셨잖아요. 데이비드 강이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옥자와 정태경, 정태우, 이대성 4사람이 차례로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박옥자는 진흙투성이 가운을 끌면서 차에 오르다 마지막에 한번 카메라 쪽을 돌아봤습니다. 박옥자의 얼굴은 화장이 다 번져 누가 봐도 추한 몰골이 돼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한때 제 손목을 꽉 쥐며 한 식구라고 말하던 그 입이 지금은 흐느낌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화면이 어두워지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데이비드 강이 옆에서 노트북을 정리하며 물었어요. 한미주 씨, 이제 한국 경찰 쪽에 마지막 진술 하나 남았어요. 호주 경찰서로 직접 전화 한번 해줘야 해요. 추가 진술이라고 보면 돼요. 짧게 끝나요. 데이비드 강이 수화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받아들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신호음이 2번 가고 통역관이 받았습니다. 한미주입니다. 추가 진술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네.
한미주 씨, 진술하실 내용 말씀해 주세요. 통역관의 목소리가 사무적이었습니다. 방금 체포된 네 사람, 박옥자, 정태우, 정태경, 이대성, 4명 모두 처음부터 한국에서 위조 서류로 제 재산을 강탈한 사람들입니다. 네. 제 명의로 위조한 위임장, 인감, 매매계약서 모두 한국에서 변호사를 통해 호주 경찰 측에 사본 전달될 거예요. 더불어 박옥자가 저한테 보낸 조롱 문자와 정태우의 협박 통화 녹음 파일도 같이 보냅니다. 저는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짚었어요. 끝으로요. 저는 어떤 합의도 어떤 선처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저는 말을 마쳤습니다. 통역관이 잠시 말을 옮기는 듯 짧은 정적이 흐르더니 알겠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작전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어요. 며칠 전 빈집 앞 복도에서 봤던 노을과는 다른 색이었습니다. 그때의 노을이 핏빛이었다면 지금의 노을은 따뜻한 주홍빛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데이비드 강이 옆으로 다가와 함께 창밖을 봤어요. 두 사람 모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편안했어요. 호주에서의 체포 소식이 한국 언론에 짧게 보도된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한국인 일가족 시드니에서 위조 서류 사용 및 영주권 사기 혐의로 호주 당국의 체포. 짧은 단신이었지만 저는 그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박옥자, 정태우, 정태경 세 사람은 호주 비자가 그날로 즉시 취소됐습니다. 호주 당국은 이들을 한국 경찰의 인수 요청에 따라 사흘 만에 강제 송환 절차에 붙였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에 그들이 도착한 것은 보슬비가 내리는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굳이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입국장 영상은 데이비드 강이 한국경찰청 쪽으로부터 전달받아 따로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박옥자는 트레이닝복 차림의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정태우는 면도도 못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정태경은 머리가 산발인 채로 두 손을 앞에 모은 자세였습니다. 세 사람은 입국장 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한국 경찰 5명에게 곧장 긴급 체포됐어요. 조사가 시작되고 사흘이 지난 뒤 저는 데이비드 강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취조실 옆 면담실에 박옥자가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박옥자는 저를 보자마자 의자에서 일어나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주야, 한 번만 살려다오. 박옥자가 두 손을 모으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아요.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미주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천하에 죽일 년이다. 그런데 미주야, 너도 알잖냐? 내가 자식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 박옥자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키운 자식이 어머니랑 같이 제 도장 위조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옥자의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어요. 미주야, 합의만 해주면 우리 태우 형 좀 줄여줄 수 있다더라. 응? 너 우리 식구잖냐? 우리 한 식구잖냐? 박옥자가 제 바짓단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 결혼식 날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난다. 미주야, 내 거 따지지 말자고요. 한 식구라고요.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어머니랑 저는 이제 따질 게 없어요. 한 식구가 아니니까요. 저는 박옥자의 옆을 지나
면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옥자의 울음소리가 등 뒤로 길게 이어졌어요. 옆 면담실에는 정태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태경은 저를 보자마자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한미주, 너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응. 가족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너 사람 아니다. 정태경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손가락을 잠시 바라봤어요. 형님, 형님이 그 말 하실 자격이 있나요? 뭐? 제 돈으로 시드니에 집 사고, 명품 가방 사고, 샴페인 따고 그러셨잖아요. 제 카메라가 그 거실 안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태경의 얼굴이 한순간에 새파랗게 질렸어요. 형님, 가족이라는 말은요, 빼앗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킬 때 쓰는 단어예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면담실을 나왔습니다. 정태경의 적반하장 발악이 한참 더 이어졌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지막 면담실에는 정태우가 있었습니다. 정태우는 책상에 두 팔을 올리고 그 위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태우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미주야. 정태우가 작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정태우. 저는 처음으로 정태우를 이름 석자로 불렀습니다. 정태우의 입꼬리가 떨렸어요. 미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엄마가 자꾸 졸라서, 누나가 자꾸. 정태우. 그거 변명이야. 누가 시켜서 했다는 거. 평생 너의 변명이었어. 학교 다닐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가 시켰다. 누나가 그랬다. 너 한 번이라도 네가 결정한 일 있었어. 저는 또박또박 물었어요. 정태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반한 게 뭐였는지 알아. 그 도서관에서 캔커피 건네줄 때 말없이 옆에 앉아있던 그 모습. 나는 그게 다정함인 줄 알았어. 미주야. 근데 그거 다정함이 아니었더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였어.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은 결국 누구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어.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태우가 책상 위로 손을 뻗으며 제 손목을 잡으려 했어요. 미주야.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줘. 정태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뿌리쳤어요. 기회는 7년 동안 줬어. 충분히 줬어. 저는 면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데이비드 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데이비드 강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많이요. 저는 역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박옥자와 정태우는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등의 죄목으로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받았어요. 정태경은 호주에서의 영주권 사기까지 더해져 징역 6년을 받았고 이대성은 상습 사기 전과가 추가돼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법정에 단 한 번 출석해 짧게 진술했어요. 저는 어떤 합의도 원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저는 그 한 문장만 남기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빼앗긴 17억은 호주 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전액 회수됐어요. 정태우가 제 명의로 받았던 사기 대출 1억 9천만 원은 채무 부존재 판결이 나면서 한 푼도 갚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정태우와 박옥자, 정태경 세 사람으로부터 합산해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석 달 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보다 평수가 조금 더 넓고 거실 창이 동양이라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집이었어요.
이삿짐을 다 정리한 첫날 아침, 저는 거실 창가에 작은 1인용 소파를 놓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화이트 와인 한 잔이 들려 있었어요. 이른 시간이지만 오늘만은 아침에 와인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식 복직과 동시에 글로벌 사업본부 본부장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무덤에는 다음 주말에 가기로 했어요. 딸이 다시 일어섰다는 소식을 직접 가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데이비드 강이었습니다. 한미주 본부장님, 잘 지내요. 덕분에요. 강 변호사님은요? 저는 다음 달에 시드니로 잠깐 갑니다. 미키랑 마무리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수고하세요. 갔다 오시면 식사 한번 해요. 네, 좋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잔에 입을 댔어요. 와인이 혀끝에 닿자 단맛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 빛이 제 발등 위까지 닿았습니다. 저는 발가락을 가볍게 까딱여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7년의 결혼과 2년의 출장, 그리고 몇 달간의 전쟁이 한 줄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와인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가볍게 부딪히는 신용을 했습니다. 한미주, 수고했어. 진짜로. 저는 작게 혼잣말을 했어요. 잔 안에서 와인이 한번 출렁였습니다. 거실 한쪽 화분에 새로 들여놓은 작은 나무가 햇볕을 받으며 잎을 천천히 펼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박옥자의 며느리도 정태우의 아내도 아닙니다. 한미주, 그저 제 이름 석자로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면 가끔은 그 빈집 앞 복도에 주저앉아 있던 제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 만약 제가 눈물 속에 주저앉아 있기만 했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따뜻한 울타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누군가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한 걸음만 내디디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는 것. 제 피와 땀으로 일군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조용한 사람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짓밟혀 무너지기 직전인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그들이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